안녕하십니까, 왕인종입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새롭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코미디언 출신이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있다. 이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의 단서를 잡고 이 탄핵 절차를 이제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탄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에서 이제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상원까지 가서 그 탄핵이 되기는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 대선 국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의 행보에 이번 사태는, 이번 스캔들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못지않게 신흥시장 국가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뭐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9월 22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미식 축구장입니다. 대단히 그 인기가 있는 축구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모였습니다. 물론 이 행사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위한 행사였습니다. 5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9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의 타이틀, 이 타이틀도 하우디 모디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우디 모디 이벤트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는 인도에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있는데요. 인도계 미국인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인도계 미국인의 표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미국인의 지지를 받으면 자기 그 대선 가도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계 미국인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계 미국인 77%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우디 모디라고 불리는 이 이벤트, 여기서 이제 하우디는 How do you do?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인사말로 남부 사람들, 이 텍사스가 남부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말인 이 하우디라는 말과 이제 모디, 이게 서로 음절이 맞죠.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 행사로 모디의 그 인도와 미국의 우위를 다지는 그런 행사였으면서 정치적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에 트럼프와 모디는 3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8월 G7 정상회의에도 모디 총리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유엔 74차 정기총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뭐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뭐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그렇지만 결코 이 두 나라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 태평양 구상, 전략 구상을 통해 갖고 인도양의 맹주가 이제 인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태평양을 중시하는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도와 미국 간에는 통상 문제가 지금 현재 남아 있고 그 갈등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는 이제 그동안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렸고, 뭐 그동안 이제 경제 발전을 많이 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일반 특혜 관세라는 것이 있어서 관세 혜택을 받는데,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56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관세로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조치를 미국이 이제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난데없이 금년 6월부터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을 했습니다. 결국 중국과도 이제 미중 여러 가지 간의 그 통상 마찰이 있는데 인도가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인도에 부여했던 이런 일반 특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자. 인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특히 미국이 자랑하는 그 오토바이 중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여기에 무려 50%의 보복 관세를 인도가 빡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 마찰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하고 미국이 외교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밀착되면서도 이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인도의 모디 총리를 일으켜서 관세의 왕이다. 관세 폭탄을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그 유엔 총회 기간에 협상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결렬되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우리 요구를 좀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 제 요구가 잘 들어먹지 않다다 보니까 이렇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그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집권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인도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에 걸쳐서 7회에 걸쳐 갖고 인도 이제 하원 여기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 선거에서 이제 결국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 BJP라고 합니다. 이 모디 총리가 있는 BJP 인도 국민당이 총 의석 542석입니다. 뭐 13억 인구 중에 542석 그렇게 뭐 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우리나라 300석에 비하면은 뭐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 542석 중에 절반이 넘는 303석을 확보했습니다. 압승을 한 거죠. 그래서 2014년 총선에서 보면은 282석이었는데 이제 그 의석수가 확실히 늘어났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자신감이 크고 인기가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는 2022년까지 농민들의 그 소득을 2배 상승시키겠다. 그 다음에 제조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넘치도록 창출하겠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성장 주도의 그런 경제 정책을 펴는 총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이번 재집권의 그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인도 모디 총리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이런 포퓰리스트 정책을 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악습, 이 카스트 제도입니다. 신분 제도가 인도에서는 아직도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통이 지금 관습으로 남아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 채용이라든지 고등교육 입학 정원,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데도 이러한 그 카스트 제도가 주로 상류층을 위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가장 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10%의 쿼타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층에 있는 농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모디 총리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겠다. 그다음에 농민들의 소득, 그다음에 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감세 정책, 이런 시혜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슬람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에 서로 간에 이제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슬람 세력들 간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남아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폭탄 테러가 있자 바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파키스탄 지역에 대해서 보복 공습을 했는데 인도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이슬람교가 아니라 바로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일반 사람, 인도 국민들이 바로 이 모디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파퓰리스트 정책과
인종주의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대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7년에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는 참 재미납니다. 헌법에 이 자주 독립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렇지만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민주주의 공화국을 이끌어가겠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내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헌법에는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일종의 상당히 공화국의 이상적인 가치로 어느 정도 표방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이제 이런 사회주의라는 요소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인도의 경제가 지난 50년간 사실상 큰 발전을 못했습니다. 민영기업들의 발전을 억누르는 국유기업이 주를 이루었고 국유기업 중심으로 중공업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경공업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에도 실패를 해서 빈곤의 상징으로 인도가 작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굉장히 잘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어느 측에도 끼지 않는 비동맹 국가의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요. 이 네루의 무남 동료 외동딸인 인디라 간디가 1984년 시크 교도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었던 라지브 간디가 이제 총리가 돼갖고 또 인도 국민회의당을 또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도 이 자살폭탄 테러단 굉장히 유명하죠. 스리랑카의 무장 반군 단체였는데요. 해방 타이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폭탄 테러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정국도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가 모두 다 이 폭탄 테러, 그다음에 암살당하는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이 INC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위기를 맞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환이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외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1년에 이제 인도가 외환 위기를 경험하고 97년까지 IMF의 여러 가지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결국은 과거에 유지해왔던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사실상 다 폐기를 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국에 이어서 개혁에 동참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 바로 인도가 고성장기, 그래서 중국을 따라잡는 그런 나라로 등장하게 됩니다. 96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야당이었던 BJP가 INC, 인도 국민회의당을 물리치고 의회에서 최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BJP가 50몇 년 동안 이런 야당 역할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을 그 우여곡절 끝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 총선에서 다시 BJP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때 바로 아탈 비하리 바즈파이가 총리가 돼서 2004년까지 6년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인도가 바로 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개혁 정책을 하게 되었고요. 98년에 이제 다시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BJP가 본격적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경제 개혁은 사실상은 IMF가 요구했던 것들을 과연 인도 경제에 어떻게 접합시킬 것이냐 그러면서 체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체제 전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국영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떨쳐내기 위해서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를 했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중국이 채택했던 이 개혁개방 정책을 바로 BJP가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JP가 오래 못 갔습니다. 2004년에 결국은 인도 국민회의당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 다시 인도 국민회의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총리가 된 사람이 만모한 싱입니다. 이 만모한 싱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학자 출신이고
이미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힌두교 내에서도 조금 다른 시크교도입니다. 그런 INC 지지하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INC 정부하에서 인도 중앙은행의 총재를 역임했고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경력이 이제 물론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91년 인도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인도를 개혁개방으로 이끌 적임자가 만모한 싱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상 INC의 그 지도자로서 만모한 싱은 BJP가 유지했던 이런 개혁개방 정책을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꾸준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다시 BJP가 집권을 하게 되고 모디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만모한 총리가 10년 동안 다시 닦아놓은 개혁개방의 틀을 바로 이 모디 총리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인도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근 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이 조금 안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일관된 경제 정책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2014년에 이제 총리가 된 이후에 내세웠던 경제 정책의 구호들 중에서 재미난 것들이 Make in India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지털 인디아입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가 탈바꿈하게 됩니다. 디지털 경제로 탈바꿈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가게 되죠. 물론 친성장 정책이고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로서 인도가 부상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그 고용 창출 정책, 그다음에 신산업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표심을 잘 공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평균 연령이 26.7세로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차이나의 주역이 될 나라로 바로 인도를 보고 있고요. 인도가 그래서 이미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다라는 게 소위 중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인도는 앞으로도 이러한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국을 앞지러 가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2015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2014년에 7.2%, 2015년, 16년에는 7.5%, 그다음에 17년, 18년에는 7.6, 7.7%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 경제가 금년 들어서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대로 성장률이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가 5.8%였고요. 2분기에는 5.0%를 기록하면서 모디 2기 정부도 중국 경제, 미중 간의 통상 마찰, 그다음에 인도에 대해서 또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은 물론 독립성을 갖고는 있지만은 인도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미국보다도 가장 많은 기준금리의 인하 정책을 쓴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금년에 모두 4차례입니다. 2월, 4월, 6월, 7월에 걸쳐서 무려 110bp의 금리를 인하했고 물론 인도의 금리는 높은 수준입니다. 개도국 일반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는 대체로 인도 경제가 7% 정도의 성장을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7% 달성은 좀 무리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인도의 모디 총리는 2기 기간 동안에 2기 집권 기간 동안에 100조 루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670조 원입니다. 무려 1670조 원을 인프라 투자에 쓰겠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런 인프라 투자가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1기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도를 만들겠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빈민층의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을 과감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인도가 이제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폐 개혁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디노미네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00원짜리가 1원짜리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교환이 아니라 고액권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현금 유통이 많은데 현금 유통이 87%나 차지하는 인도에서 고액권이라고 볼 수 있는 500루피짜리하고 1000루피짜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500루피는 우리나라 돈으로 8,600원. 그다음에 1000루피는 이제 17,200원이 되는데 이 고액권을 아예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만 원짜리 고액권을 없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 결과 96%, 4%의 그 통화만 남고 96%의 통화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이게 잘 나가던 경제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체로 이런 정책을 쓰면서도 예금은 늘어나게 됐고요. 1인당 1통장 정책을 써서 저축을 장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화폐 개혁이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도 화폐 개혁이 성공했다. 인도가 고액권을 잘 없앴고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리고 인도가 이제 화폐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금을 통한 그 유통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인도 경제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코끼리라고 이제 인도를 부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보급이 3억 5천만 대를 이미 넘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5억 6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유통, 헬스케어, 물류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디지털 경제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가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모디 정부의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과제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정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분쟁입니다. 카슈미르 지역 분쟁입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7년에 인도가 독립해서 70년 동안 이 카슈미르 지역은 국제 그 지역 분쟁 그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잠무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인도 총리였던 네루와 이 카슈미르의 정치 지도자였던 셰이크 압둘라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정을 하면서 이 카슈미르 지역, 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 정부가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이 자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인도에 편입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권은 외교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헌법상 자치권을 완전히 보유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파키스탄이 계속 이 지역을 자기 땅으로 이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카슈미르의 자치 지역은 파키스탄에 절대로 편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인도에 계속 잔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에서 무장 운동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그 치안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파키스탄이 이 지역을 탐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도 접경을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무려 70만의 군대가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그 수치가 과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도에서 가장 많은 지상군이 투입된 지역이 이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금년 2월에 자살 폭탄 테러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경찰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배후에는 분명히 파키스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는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이 바라코트 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공습했습니다. 전쟁이 날 지역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렌디아 모디 총리가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8월 5일 인도 헌법입니다. 인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는 이제 자치권이 없어졌습니다. 인도의 완전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체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외교, 국방 이외에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자격을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인도는 지상군을 대규모 투입을 했고요. 집회와 단체 행동 완전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폐쇄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이 끊기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카슈미르 지역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키스탄과 인도를 중재하겠다 그러는데 모디 총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재 필요 없다. 나는 이거 분명히 이 지역에 파키스탄의 배후가 있고 이 지역을 그래서 이슬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디의 배포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경제는 이제 모디 총리의 지도하에 개혁적이면서도 아직도 빈곤 가정이 많은 저소득층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디 총리를 가리켜서 포퓰리스트다, 그다음에 인도 정부는 포퓰리스트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인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친시장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지금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도 있었지만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는 중국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1대1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통상 마찰이 있어도 인도가 양보를 잘 안 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14억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인도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정말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발전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